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赤木俊夫さんの墓前に、お墓参りをさ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최근 유명 반도체 연구원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심한 질타를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한 자료를 보여주자마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케다 유지입니다. 일본 최고의 반도체 기업 니온테크의 수석 연구원이죠.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며 일본 반도체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만큼 일본 반도체 기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더군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는데 한국에 대한 기사가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말이죠. 기사를 보며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버린 기술 쓰레기를 주어 겨우 따라하는 모방꾼에 불과하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저희 덕분에 발전을 해놓고는 오히려 저희에게 불만만 품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게다가 10년 전 도쿄대 시절 한국 교환학생들이 일본 기술 자료를 훔쳐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더욱 한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남의 것을 뺏고 베끼려고만 하는 그런 파렴치한 나라를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지금 삼성과 현대가 세계적 기업이라고 다들 떠들어대지만 솔직히 말하면 토요타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삼류 기업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 일본과 겨루겠다는 건지 가소롭습니다. 무슨 실력으로요? 저품질 메모리 반도체나 대량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기술을 이해할 리 없죠. 중국과 다를 게 없는 놈들이에요.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죠. 그에 반해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며 영원히 그들은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15년 동안 연구한 제가 보증하니까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연구실에서 신입 연구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반도체의 역사가 곧 세계 반도체의 역사라고 신입들에게 강조했어요. 10명의 신입들은 성공한 연구원인 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고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나카무라가 최근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질문은 항상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민 없이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며 잠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커봤자 도요타만큼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죠. 일본의 기술력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군요. 그때였어요. 가장 조용하던 모리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이 없던 친구였어요. 모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 회사가 한국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순간 실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얼버무리며 한국에서 사는 게 비용 효율이 좋을 뿐이며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모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신입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작은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려 12나노 공정에 대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어요. 모리의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그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 따위가 일본을 이길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가 나타난 순간 제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점유율 35%, SK하이닉스 점유율 18%,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 2%. 뭐지? 이게 말이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일본 반도체가 이렇게 약해졌다니. 말도 안 됩니다. 거짓이에요. 가짜 뉴스겠죠. 급하게 다른 사이트들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조작된 데이터일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귓가에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도요타의 2배라니. 이건 모욕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인 도요타보다 한국 기업이 2배나 크다고요?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헛소리.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한국 놈들이.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해요. 1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본 반도체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혹시 제가 15년 동안 착각 속에 살아온 걸까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제목만 보고도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교토 마테리얼 인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지를 적셨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토 마테리얼은 우리 회사의 핵심 공급 업체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기술 주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산업평론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해야 한다고. 그 단어들이 제 자존심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이 한국에 의존한다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우리 일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니온테크의 최대 고객사였던 소니와 도시바가 한국 반도체 기업과 직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츠비시 전자도 삼성과 반도체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배신자들. 모두 일본을 배신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라면 니온테크의 매출은 40%나 감소할 위기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요? 제 삶의 의미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내 전화가 울렸어요. 사장 마츠 히데키의 비서였습니다. 즉시 사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걸라 사실을 말이죠. 긴장된 상태로 사장실 문을 열자 마츠이 사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는 이대로 가면 니온테크는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일본의 자존심인 니온테크가?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당장 한국에 가서 기술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최고라는 환상을 가질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환상이라고요?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고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배우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장의 눈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회사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고래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와 여권을 꺼냈죠. 그리고 다음 날 밤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한국 따위에 가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도쿄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고 그와 함께 제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싫었어요. 아니, 혐오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유지, 한국인들은 우리 기술을 훔쳐간다. 저는 복잡한 머리를 잠재우려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니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일본 반도체의 전성기를 이끈 연구진입니다. 80년대에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영광의 역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일본인 사업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출장인가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갑니다. 삼성과 거래하죠.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기업을 칭찬하다니요. 배신자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요. 일본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켰어요. 스크린에는 최신 삼성 로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일본 항공사인데 한국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하다니요. 이건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의 자존심이 아직도 저항했지만 이성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니온테크를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그렇게 3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인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제 선입견과는 달랐죠.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너무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일 뿐이라고요. 활주로를 빠져나와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거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한국 땅을 밟게 될 생각에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전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기술력은 일본만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충격이 밀려왔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생체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났어요. 제 여권을 스캔하는 속도가 일본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하며 자기 위안을 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공항 로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에 접속했을 때 2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오지 인터넷 속도가 일본보다 10배나 빨랐어요. 대용량 파일이 몇 초 만에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초고층 빌딩들, 첨단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거리 곳곳에 보이는 스마트 기기들. 도쿄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죠. 택시기사는 친절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지만 스마트폰 앱이 실시간으로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기사가 일본에서 왔는지 물었고 저는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는지 추측했어요.
그의 말에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계속 한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며 주식 덕분에 택시를 현금으로 샀다고 자랑했어요.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야 그의 수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일본 어느 공장보다 규모가 컸고 첨단 설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내원이 공장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클린룸은 일본 표준보다 훨씬 엄격했고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보다 3세대 이상 앞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으니까요. 특히 EUV 장비를 보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우리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을 무시해온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공장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장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낸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보게 될 것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내원은 먼저 삼성 반도체 클린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방진복을 입고 특수 에어 샤워실을 통과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클린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먼지 입자 관리 수준이 일본보다 5세대나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10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구역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나노급이라니. 우리 니온테크는 아직 14나노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율이 겨우 70%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기 삼성의 수율은 95%가 넘었어요. 특히 EUV 공정 라인을 보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본은 아직 이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어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수년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사에서 독점 공급하는데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장비입니다. 저희 삼성은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했죠. 안내원의 말이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장비 한 대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삼성은 이미 수십 대를 운용 중이라니요. 오후에는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충격은 더 컸어요.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개발 현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AI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적용한 AI 칩이 될 거예요. 현장 연구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런 글로벌 협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 반도체는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는 동안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전 세계 첨단 전자제품에서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전자장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지배적이었어요. 한국 없으면 일본 경제도 멈춘다는 슬라이드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 자동차, 로봇 산업. 모두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타케다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일본계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삼성으로 이직한 일본인이었어요. 한때 우리 회사의 선배였던 사람이었죠.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과거 우리는 한국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얹어져 있었지만 타이핑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현실을 솔직하게 사장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일본은 왜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일본은 왜 망했고 한국은 왜 떴는가? 먼저 일본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종신 고용 시스템부터 시작했어요. 한때 일본의 자랑이었던 이 제도가 이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나이와 연차로 평가받는 연공서열 문화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기업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쓴웃음이 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반도체 업계에서 해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저했던 순간들, 외국 기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만심. 모두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에 기여했던 요소들이었어요. 그 옆에 한국의 성공 요인을 적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했죠. 초격차 기술에 대한 집착적인 투자도 놀라웠어요. 매출의 3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니 일본 기업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어디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뛰어들었죠. 일본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가져온 결과는 가장 아이러니했어요. 당시 우리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불과 3년 만에 핵심 소재들을 자체 개발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으면 제품 생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자랑이던 가전제품들, 카메라, 게임기, 자동차, 전자장치.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문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쓰라린 진실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었다.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도쿄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호텔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니온테크 한국 지사의 직원이었어요. 내일 SK 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SK 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센터의 책임자가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의 첫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2030년까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50%라니. 현재도 두 회사의 점유율이 이미 40%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5% 증가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소 내부를 돌아보는 동안 AI 반도체 개발 구역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지능용 반도체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2025년까지 엔비디아를 추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반도체 개발 현황도 충격적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테슬라, BMW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양자 컴퓨터 분야였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손을 놓은 이 분야에서 한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삼성은 IBM과 공동으로 차세대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미래 전망 브리핑 자료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 미만의 점유율만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 한국 연구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일본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어요. 과거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일본이 다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과감한 투자 결정. 모든 것을 배워야 했어요. 사장님께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일본도 망한다는 사실이요.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일본의 모든 첨단 산업 마이너스 자동차, 로봇, 전자제품,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마이너스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어요.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변방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아픈 현실은 일본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였습니다. 5세대 이상 앞선 기술, 10배 이상의 투자 규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모든 면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이 현실을 전해야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착륙을 준비하며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한국이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한국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눈이 열렸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어요. 한때는 세계 최고였던 일본의 땅을 밟으며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충격이 우리 일본을 다시 일깨울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진정한 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사장님께 보고할 생각을 하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CNN과 ABC 뉴스가 동시에 보도한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라며 주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미국 ABC 뉴스 수석 기자죠. 파리, 런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을 누비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취재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아시아는 그저 멀고 먼 대륙이었어요. 특히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시하는 것에 가까웠죠. 한국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삼성? 그렇죠. K-팝. 하지만 그 이상은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자면 삼성과 K-팝 말고 뭐가 있지? 어차피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사는 나라 아닌가 정도였죠. 이런 제 생각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아시아 지역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나라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 세계 무대에서는 이류 국가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중에 한국 발표를 맡은 학생이 없어서 그 과정을 패스할 정도로 한국은 존재감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굳이 알 필요 없는 나라로 여겼어요. ABC 뉴스에 입사한 후에도 이런 생각은 더 강화됐습니다. 뉴스룸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한국 관련 보도는 항상 같은 주제였어요. K-팝 열풍이라는 일시적 유행, 삼성의 일본 기업 모방, 북한과의 긴장. 그 외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죠. 게다가 사무실에서 국제 뉴스를 논의할 때면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는 항상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탄핵 과정을 밟고 있지 않던가요? 말세더군요. 이제 대통령도 없으니 북한에게 먹히는 건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특파원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서울 특파원의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끄고 커피를 리필하러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뭐 중요한 거 놓쳤어? 라고 물으면 동료들은 항상 아니, 별거 없었어라고 했죠.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런 편견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벽이 됐습니다. 한국은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는 벽말이에요.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편집장 마이클 로렌스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른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의 햇살이 유독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편집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승진 이야기가 나올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네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저에게 세상은 곧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 로렌스는 언제나처럼 커다란 창이 있는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앉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승진인가? 제 머릿속은 이미 런던이나 파리 지국장 자리를 상상하고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자 중 한 명이야. 자네의 유럽 보도는 항상 탁월했어.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이클의 다음 말에 곧 사라졌죠. 아시아 취재팀을 맡아줬으면 해. 내가 가야 할 곳은 한국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 한국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전 유럽 전문가입니다. 베를린, 파리라면 모를까? 왜 하필 한국입니까? 마이클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관련 통계와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어. 기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중요한 뉴스가 나올 리 없어요. 마이클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기술. 지금 세계 경제의 핵심을 한국이 움직이고 있어.
K컬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그런 가십거리 뉴스에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짜 국제 정치를 다루는 기자라고요. K-팝이나 삼성 휴대폰에 대해 쓰라는 건가요? 마이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에밀리, 내 경력을 생각해서 솔직히 말하마. 이번 한국 특파원직은 중요한 포지션이야. 우리 뉴스가 앞으로 아시아를 어떻게 다룰지 방향을 잡는 자리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이클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승진하고 싶으면 한국을 가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편집장실을 나온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한국이라니. 내 경력의 끝이 될 수도 있어. 누가 한국발 뉴스에 관심이나 갖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 데이빗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만 견디면 돼. 그리고 돌아와서 더 좋은 자리를 노리자. 데이빗은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한숨만 내쉬었죠. 평생 유럽만 다뤄왔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렇게 일주일간 고민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클의 말대로 이게 승진의 길이라면 견뎌야 했으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제 손가락은 무거웠어요. 마치 제 경력에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으니까요. 6개월만. 그리고 돌아오자. 이 생각으로 저를 달랬습니다. 출발까지 2주 남은 시점, 저는 마지못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니까 미리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조사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삼성?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알던 한국은 그게 전부였어요. 조사를 깊게 할수록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 시기에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공급했고, 핀테크 산업은 미국보다 더 발달해 있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여러 경제 보고서와 통계 자료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지 인프라 구축, AI 연구, 친환경 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제 분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를 다룬 기사를 읽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100%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어 혼잡을 최소화했고, 금융 서비스는 생체 인식만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했죠. 런던이나 뉴욕에 오래 살았던 저로서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서구 도시들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특히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사례 연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니 처음에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는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에 대해 제가 원래 가졌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제 안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가 과장된 건 아닐까? 직접 가보면 훨씬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짐을 쌌습니다. 유럽에서의 취재에 익숙한 저는 한국 출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눈에 띄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다른 점이었어요.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하는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는 질문 하나 하려면 불친절한 직원을 찾아 긴 줄을 서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살짝 헷갈리는 기색만 보여도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공항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차가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자동화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경복궁 옆에 초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한옥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옛것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신기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또 하나 발견한 특이점은 소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소음의 부재였죠. 뉴욕에서는 끊임없이 들리는 경적 소리가 서울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운전자들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LED 바닥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를 인식하고 신호를 알려주었어요. 미국에서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배가 고파 늦은 밤에 음식을 찾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헤맸겠지만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배달 앱으로 주문이 가능했어요. 30분 만에 따뜻한 한국 음식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놀랐습니다. 갓 만든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품질이 뉴욕의 고급 델리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취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서류 발급이 몇 분 만에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 몇 주가 걸리고 여러 부서를 오가며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이 모든 차이점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직접 경험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처음 느낀 인상들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 6개월은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으로 많은 신생 기업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러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이었어요.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우리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창업했어요. 모두가 안전한 길을 택할 때 저희는 역발상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죠. 다른 핀테크 기업 CEO는 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역사를 보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우리는 매번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왔어요. 우리는 IMF, 금융위기, 팬데믹을 통해 끊임없이 적응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T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핀테크와 친환경 기술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로 빠르게 산업 구조를 재편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의 변신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과거 일본 기업을 모방하던 시절부터 지금의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진화한 과정을 들었어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90년대만 해도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과감히 투자 방향을 바꿨고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가 됐죠. 현대자동차 연구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빠른 전환,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취재를 계속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힘은 빠른 적응력이었어요. 상황이 바뀌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과감히 투자하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뭔가 깊은 통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특집 기사를 쓴다면 미국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미국의 대기업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한국 경제 취재를 마치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택시 기사님에게 물었죠. 학원가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곳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준호 교장 선생님은 한국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수업 참관 중 놀라웠던 점은 고등학교인데도 미국 대학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우석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학교에 도착해요. 정규 수업 후 자율학습하고 학원에 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공부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가족과 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나라를 발전시키셨으니까요. 우석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성취보다 가족과 국가를 위한 노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보였죠. 학원 원장 김태영 씨는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AI 기술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물었죠.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창의성이나 사회성 발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요즘은 교육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구나. 이 교육 시스템이 한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취재하며 깨달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는 가치관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 극복 사례를 연구해온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박민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성장 모델은 독특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 정부, 기업이 하나 되어 극복했죠. 박 교수의 연구실 벽에는 주요 위기 극복 사례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 사진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결혼 반지부터 갑옷까지 내놓았죠.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궁금했습니다. 한국만의 리더십 모델이 있나요? 제가 물었죠. 위기 때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단결하는 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이 세 주체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 한국의 저력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기획실 김지원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업 관점에서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몇 개월 걸리는 일을 우리는 몇 주 만에 끝냅니다.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단점도 있지만 위기 대응엔 강점이죠. 김 이사의 말대로 한국 사회의 실행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정책, 기술, 문화가 몇 개월 만에 정착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대표 이하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반이죠. 취재를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래 리더십 모델은 단순한 경제, 성장 전략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회적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선두에 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간의 취재를 돌아봤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떠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작성했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6개월만 버티자. 빨리 유럽으로 돌아가야지. 그 글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한국을 단지 삼성과 K-팝의 나라로만 여겼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새로운 저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저 번잡한 도시로만 보였던 이곳이 이제는 혁신과 조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왠지 아쉬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한강, 북한산, 그리고 반짝이는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ABC 뉴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저를 한국으로 보냈던 마이클 편집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마이클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돌아왔군. 한국은 어땠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이클,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요. 마이클의 사무실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의 혁신성, 교육 시스템의 특징,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 모델까지. 이건 단순한 기사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라. 흥미로운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도 그래야 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세계가 달리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순한 취재 경험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편견을 깨뜨려주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저는 어떤 나라도, 어떤 문화도 선입견 없이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요.